먼 미국 땅에서 자식들을 잘 키워내고 열심히 사신 여러분들 정말 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전원주입니다. 전쟁도 가난도 겪은 우리 세대는 참 눈물겨운 세월을 살았죠.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기까지 여러분들의 세월이야 어떠셨겠습니까? 건강 관련 프로그램에 출연하면서 요즘 제가 깨달은 건요, 양 한 방을 잘 결합하는 게 최고의 건강 관리라는 겁니다. 클레버 케어,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 아세요? 양방과 한방의 좋은 혜택들을 쏙쏙 뽑아서 제공해주는 똘똘한 플랜이더군요. 우리 한인의 건강 문화도 이해하고 실력 있는 한국 의사와 전문의를 척척 연결해 준다니 얼마나 똘똘합니까? 이제 우리도 똘똘한 클레버 케어 플랜으로 150까지만 사십시다. 봄을 기다리는 설렘으로 행복한 2월 되시기를 라디오 서울이 응원합니다.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바이든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사태가 급변할 수 있으므로 우크라이나 내의 모든 미국인은 당장 우크라이나를 떠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국무장관도 오늘 아침 베이징 올림픽 기간 중에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의 미군 철군을 비난하던 공화당도 바이든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방어 정책은 지지합니다. 디트로이트 자동차 공장 가동을 멈추게 하면서 정부의 백신 정책에 반대하는 시위를 하고 있는 캐나다 트럭 기사들이 점거하고 있던 다리를 열 계획입니다. 미국이 캐나다에 연방 차원에서 다리를 열라고 요청한 뒤의 일입니다. 캐나다와 미국을 잇는 다리는 열려서 공급망 적체가 해소된다지만 슈퍼볼이 열리는 로스앤젤레스에서 비슷한 시위가 열릴 수 있다고 국토안보부가 경고했습니다. 일요일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리는 슈퍼볼은 벌써 인상적인 스토리들이 보입니다. 86세 할아버지가 세계의 지원으로 로스앤젤레스에서 자신의 지지팀인 신시내티 벵걸스 경기를 관람하게 됐습니다. 국제올림픽위원회도 러시아 스케이트 챔피언의 도핑 판정을 확인했습니다. 러시아는 15살 챔피언의 도핑 판정으로 이미 받은 금메달을 미국에 넘길 수도 있는 처지입니다. 미국에서 태어났지만 중국의 금메달을 안긴 아이링구 선수를 미국 보수 쪽에서 비난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탑 비밀 자료를 백악관에서 플로리다 거주지로 가져갔다고 공문서 기록 보관소가 밝혔습니다. 코비드-19 규제는 전문가와 정부, 일반인 사이에 의견 차이가 있지만 이제는 풀어야 할 때라는 게 대세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이제 오늘도 다시 바이든 대통령이 슈퍼볼 열리기에 앞서서 하는 대통령의 전통적인 기자회견에서 또 얘기를 하겠지만 어젯밤에 MBC의 레스티 홀터 앵커와 인터뷰한 것이 조금 방영됐는데 보니까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상황이 아주 빨리 바뀔 수 있다면서 우크라이나 내에 거주하고 있는 미국인들은 지금 당장 우크라이나를 빠져나와야 된다고 경고를 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막강한 군대와 지금 다른 또 러시아를 얘기를 하죠. 러시아 반대 측과의 대치라고도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미국의 국무장관 역시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상황이 급변할 수 있고 이런 얘기를 하면서 대통령은 나토 지도자, 유럽 지도자들과 전화통화를 하고 있습니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도 지금 가장 위험한 순간이라면서 앞으로 며칠 동안의 안보 상황이 유럽에는 수십 년의 안보 상황이 될 수도 있다. 여기에 제대로 대처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국과 미국 모두 만약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을 해서
뭐 국지전, 지상전이 시작된다면 직접 그곳에 뭐 군인, 영국군, 미국군을 따로따로 보내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을 강조를 합니다. 이제 나토군이 대처를 하겠죠. 그러나 이제 모든 무기 지원 같은 것을 하고 있고 영국에서도 우크라이나 그 군대를 훈련시키는 것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 텔레비전에 보여지고 있는 장면은 이게 모두의 장면은 아닐 겁니다. 우크라이나에서도 그동안 그 러시아와 가까운 우크라이나 동쪽에서 이미 그 전쟁 중이기도 하고 전쟁을 치렀고 휴전도 했고 그 휴전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는 상황에서 항상 그 러시아와의 어떤 갈등 같은 것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일상생활을 구태여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으니까 나도 편안하게 지내야지 하면서 일상생활을 지내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어린아이들에게도 어떠한 그 전쟁에 대비한 훈련을 시키고 그리고 이제 그 예비군이 되겠죠. 군에서 경험이 있는 그런 사람들은 지금 훈련을 받고 있는 우크라이나 모습도 보입니다. 모든 것은 약간 호전적이라고도 할 수 있는 지금 그 러시아가 완전히 구소련이 붕괴된 이후에 여러 번 다른 나라를 그로 인해서 독립했던 나라를 침공한 적이 있기 때문에 호전적인 푸틴의 결정입니다. 모든 것은. 그래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대표들 그 베를린에서 여러 가지 그 회담을 했지만 돌파구가 없었다고 얘기를 했고 프랑스와 독일 관계자들이 주도를 해서 했고 영국의 외무장관과 러시아의 외무장관도 만났습니다마는 역시 돌파구는 없었습니다. 왜 돌파구가 없는가 하는 이 부분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2015년도에 민스크 협정이라는 것을 했는데 벨라루스의 그 수도 민스크 맞습니다. 왜냐하면 하도 뭐 8년 이상 그 이상을 계속 러시아에서 그 이전에는 그 구소련 속국이 아니었지만 구소련이 1900년대 초에 이 우크라이나를 딱 그 가져가고 나서 이제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한 300만 명이 굶어서 숨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1984년도에 우크라이나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91년도 구소련이 무너지기 직전에 한 수천 명, 7천 명, 8천 명 정도가 러시아 대사관 앞에서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대부분이었고요. 시위를 하면서 소련이 우리를 못 살게 굴고 있다. 우리가 그 여러 가지를 그 경작을 하면은 다 가져가고 먹을 것이 없다 해서 300만 명이라는 우크라이나 인구의 3분의 1이 굶어서 북한도 아닌데 굶어 숨졌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리고도 과거에 구소련 점령 당시에 어떤 혜택을 누렸던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은 지금도 우리 러시아에 속하는 게 나아 하면서 우크라이나 정부와 대치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렇게 있었던 두 개의 전쟁을 끝내고 그 분리하고자 원하는 우크라이나로부터 그 사람들은 당연히 러시아의 돈과 뭐 또 인력과 무기 지원을 받고 우크라이나 정부 자신들 독립한 정부와 싸운 것이겠죠. 그래서 그러한 것에서 우리가 그 휴전을 하자 하면서 휴전협정을 체결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그리고 이제 유럽 대표들이 해서 벨라루스에서 회의를 했기 때문에 민스크 협정이 2015년도였는데 그 협정을 지금 러시아는 자꾸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협정의 조항이 한 14개, 15개 정도가 있는데 해석 자체가 러시아의 해석이 다르고 또 우크라이나의 해석이 다르고 어느 정도 그 러시아가 당시에 우크라이나보다 훨씬 강했기 때문에 러시아의 입장이 많이 반영됐기도 했고 해서 그 입장 차이 때문에 왜 안 지키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하고 나토가 왜 자꾸만 오느냐 하지만 러시아도 그 구소련의 붕괴 이후에 자꾸만 다른 나라를 연방 국가를 독립한 국가를 침공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또 나토 쪽에서는 이렇게 넘어오면 우리가 공산주의로 넘어가지 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협상이 돌파구가 생길 수가 없습니다. 그 민스크 조약을 자꾸만 그 협정을 들고 나오기 때문에 중요한 건 푸틴의 결정이고 러시아는 그러면 얼마나 빨리 침공할 수 있는가? 지금 한 14만 명이 이제 벨라루스 또 러시아 동쪽 그리고 또 하나의 중간 지점 세 군데를 중심으로 우크라이나를 쭉 감싸고 있기 때문에 거의 주요한 그 전쟁 시작에 있어서의 요소 군사 요소는 러시아가 마무리를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미국 내부에서는
아프가니스탄에서의 미군 철군에 대해서 공화당이 바이든 대통령을 굉장히 비난했지만 우크라이나 방어에 대해서는 뭐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상원에서 만약에 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경우 우리가 어떻게 그 러시아를 벌준다 하는 것까지도 다 마련해 놓고 통과시키려고 하고, 심지어 린지 그레이엄 공화당 그 상원 의원은 바이든 대통령의 가장 강한 비난자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과 무척 4년 동안 가까웠었고요. 그리고 그 사람이 군 출신입니다. 그런데도 이 린지 그레이엄 같은 경우도 트윗을 통해서 이 바이든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를 이렇게 보호하려고 하고 지지하려고 하는 것을 나는 완전히 그 지지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미국에서도 린지 그레이엄 의원과는 경력이 비교할 수 없이 짧지만 조시 하울리 같은 이런 연방 그 상원 의원은 팍스 텔레비전의 터커 칼슨과 마찬가지로 왜 우크라이나 여기에 우리 미국이 이렇게 해야지 돼 하면서 마치 그 푸틴이 하고 싶은 말을 그대로 해주는 사람도 있기는 있습니다만 미국 내부는 뭉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또 프랑스와 독일 이런 나라인데, 프랑스의 임마누엘 마크롱 대통령은 이 푸틴과의 회담에서 참 임마누엘 마크롱으로서도 어려운 회담이었습니다. 거기서도 돌파구는 찾지 못했는데, 지금 그 다른 나라에서도 유럽이라든가 미국에서도 임마누엘 마크롱이라는 대통령이 아직 그 어리기 때문에 젊잖아요. 다른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볼 때는 젊기 때문에 그 푸틴의 능수능란하고 교활한 그 말을 다 믿고 긴장을 올리지 않겠다고 한 그 말을 와서 전하더니 그 다음 날은 또 이거 위험하다 이렇게 말하니까 그 푸틴을 그 회담 장소에서 임마누엘 마크롱이 어떻게 읽었는지, 푸틴의 마음을 간파했는지 이것을 확인을 할 수가 없는 그런 그 상태고요. 이러한 것은 이 서구와 유럽과 미국과 러시아와의 불신 같은 것은, 심지어 임마누엘 마크롱이라는 우리 편의 대통령이 푸틴과 회담을 했는데도 잘 믿지 못하겠다는 그 여러 가지에는 사실은 임마누엘 마크롱의 부족함보다도 푸틴의 교활함이 더 많을지 모릅니다. KGB의 그 최고 그 대장을 한 이 푸틴으로서는 자신의 마음을 들키지 않죠. 그러니까 오죽하면은 이 그 푸틴과 회담을 할 때 그게 굉장히 이슈가 됐었어요. 거리가, 기자회견을 할 때도 거리가 너무너무 멀었고, 푸틴과 임마누엘 마크롱 대통령과의 사이에, 그리고 회담하는 테이블도 너무너무 길어서 아니 저렇게 거리를 두나 했는데, 결국은 이게 알고 보니까 이제 오늘 나오고 있는 뉴스를 보니까 코비드 19 때문에 그랬다는 건데, 코비드 19 때문인 건 맞습니다. 맞지만 서로 믿지 못하는 것이 더 큰 것도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 프랑스의 임마누엘 마크롱 대통령이 이 푸틴을 만나러 가기 전에 프랑스에서 코비드 19 테스트를 했습니다. 네거티브 테스트를 받았고, 러시아에 내려서도 자신의 주치의로부터 테스트는 받았지만 러시아 당국이 하는 테스트를 거부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테스트를 러시아에서는 그럼 임마누엘 마크롱이 우리의 테스트는 받지 않았어 했기 때문에 거리를 그렇게 두고 두 사람이 회담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임마누엘 마크롱은 왜 러시아에 국빈 방문을 할 때에, 뭐 국빈 방문은 아니지만 어쨌든 정상회담을 하기 위해서 방문했을 때 러시아가 요구하는 그 코비드 19 테스트를 받지 않았는가? 러시아가 그 테스트를 통해서 러시아의 의사가, 과학자가 임마누엘 마크롱의 DNA를 분석을 해서 어떻게 그 공산주의식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뭐 노골적으로 의심하고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악수조차도 하지 않았다. 지금 이런 내용들도 나오고 있고요. 그게 얼마나 서방 세계와 민주주의 국가와 블라디미르 푸틴이라는 그 또 다른 시스템의 그 국가의 지도자 사이의 간극인가 하는 것도 보여주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그 관점이 있지만 한국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지만 계십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은 정치적으로 이제 반미 감정이 많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은 뭐 특별히 본인이 뭐 러시아 이런 국제 정세에 관한 전문가도 아니면서 그런 말을 많이 하는데, 예를 들면 이겁니다. 미국에서, 제가 지금 미국의 입장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미국에서 수없이 말씀드린 것처럼 블라디미르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할지 침공하지 않을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측근도 모릅니다. 그의 측근도 지금 계산을 해야지 되는데 한국에서는 미국의 보도를 믿을 수 없다. 미국의 입장으로만 보도를 하니까 유럽의 것도 마찬가지로 러시아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자 하면서 러시아가 자신들의 속국이었던 나라가 독립을 했는데 그 나라들이 미국이나 다른 서방 세계 민주주의 쪽으로 가려고 이렇게 하면은 러시아가 어떻게 두렵지 않을 수가 있겠는가. 러시아로서는 당연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이제 그 지적을 해야지 될 부분이 하나는 서방 세계가 먼저 러시아를 침공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2차 대전 이후에 러시아는 그 러시아 연방 그 조그마한 나라들이 독립을 한 뒤에도 침공을 했고 우크라이나도 2014년도에 국제법을 어기고 그 크림반도를 침략을 해서 크림반도를 러시아 것으로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얘기도 합니다. 우크라이나 내부에서도 러시아에 속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다 하면서 그 입장을 생각해 보면 러시아를 이해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런 비교를 할 수도 없는 것이고 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 국제사회의 그 국민 정서까지 민족 감정까지 합치면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구태여 그렇게 비교를 하면서 미국의 보도나 미국의 입장이 틀렸다고 하는 것으로만 뉴스를 접하시는 분들께 말씀을 드리자면은 그런 비유는 이런 비유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일제시대에 한국이 일제시대 이전에는 독립된 국가였는데 일제시대에 일본에게 독립을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나서 독립 당시에 일본에 붙어서 말하자면 한국을 조국을 팔아먹으면서 굉장한 부와 영광을 누렸던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사람들이 한국이 일제 치하를 벗어난 뒤에도 일본 쪽으로 가고 싶은 마음이 있겠죠. 그러면 독립된 대한민국이 그런 사람들 마음 쪽으로 가야지 됩니까? 지금 우크라이나가 그래야지 됩니까? 거기에서 이미 정당성은 없어지는 겁니다. 우크라이나도 인구가 수천만 명인데 그 수천만 명 인구 가운데서 러시아 쪽에 붙겠다 하는 사람보다는 우리는 독립국가로 살아가겠다는 사람이 훨씬 많은 것이고 물론 서방 세계도 뭐 러시아의 에너지, 러시아의 파워 여러 가지가 다 들어가 있기는 합니다만은 이제 중요한 것이 중국과 러시아의 독재잖아요. 이 두 나라는 독재이고 정말 세계에서 파워풀한 그런 국가입니다. 이런 독재의 동맹이 이루어지면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는 것을 과거에 가졌으니까 당연할 수도 있지. 러시아의 입장에서 이렇게 인정하면서 하면은 중국도 대만을 충분히 침공할 수 있는 것이고 그 뒤에는 이런 나라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대부분의 그 독재 국가, 헝가리라든가 터키라든가 이런 나라에서 더욱더 독재, 베네수엘라도 마찬가지고 독재가 활개칠 수 있는 그런 그 환경이 되는 거죠. 그리고 세계 민주주의는 도전을 받게 되는 겁니다. 물론 민주주의가 완벽한 제도가 아니라는 것은 여러분도 알고 저도 알고 이 세상에 완벽한 제도가 없다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다만 공산주의나 사회주의나 독재 국가들은 그 정치적인 적을 기본적으로 암살까지 하잖아요. 암살까지 하고 다른 사람을 죽이고 러시아처럼 가짜 뉴스를 퍼뜨리고 그런 나라의 입장을 이해를 해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려고 하는 것을 이해해야지 된다? 미국의 보도를 믿지 못한다? 이것은 조금 너무 나간 게 아닌가? 왜냐하면 한국 분들은 미국에서 미국 뉴스나 오늘의 미국만 들으시는 게 아니라 한국의 또 다른 많은 매체의 보도도 접하시기 때문에 금요일이기도 하고 해서 제가 그런 부분을 전해드렸습니다. 캐나다 얘기까지 함께 전하려고 했는데 다음으로 미뤄야지 되겠습니다.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코지다운 갤럭시 이불은 잠이 솔솔 오게 하는 기능성 거위털 이불, 거위털 이불 전문회사 코지다운, 친절하고 자세한 상담으로 절개를 최소화하는 복강경 수술 전문 장지아 외과, 매일 아침 재래식으로 직접 만드는 검정콩 생순두부 수라원 순두부, 떨마지 울세라 MRT 특별 패키지로 여러분의 아름다움을 찾아드리는 미러클 레이저 클리닉. 저는 항상 아름다움을 지켜드리는 인가 찾아드리는 인가 순간적으로 혼돈합니다. 그러다가 딱 보죠. 미러클 레이저 클리닉이 원하시는 대로 여러분의 아름다움을
찾아드리는 차원이 다른 샴푸형 흰머리 염색약 수화연을 핫세일 중인 한국 홈쇼핑 공동펀입니다. 잠시 뒤에 슈퍼볼과도 연관되고요. 이 러시아가 아니라 캐나다에서의 지금 트럭 기사들의 그 활동 중요하거든요.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미국이 어제 그 캐나다 정부를 향해서 지금 캐나다의 그 오타와에서 윈저라는 곳에서부터 미국의 디트로이트까지 연결을 하는 그 다리를 앞에서 시위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강제로 해산시켜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트럭 기사들이 뭐 캐나다 지금 정부의 그 백신 접종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규제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시위를 하는데, 사실은 그 다리에 하루에 이제 한 8,000대의 자동차가 통과를 한다고 하고 대부분이 트럭이고 그런 목적으로 만들어진 민간 다리랍니다. 유일하게 미국에서 이제 그쪽에서부터 이쪽으로 디트로이트 쪽으로 연결이 되는 억만장자인데요. 미시건의 억만장자, 이름이 매튜 모론이라는 그분이 운영하는, 그리고 물류회사, 트럭 회사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크레인스 디트로이트 비즈니스라고 해서 엠베서더 다리라는 그 다리를 통해야지만 그쪽에서부터 이쪽으로까지 캐나다 공장과 미국 공장, 자동차 공장들, 부품 뭐 여러 가지들이 오고 가고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미국과 캐나다의 무역량의 하루에 25%에서 27%를 차지하는 다리인데, 이게 놀라운 것이 지금까지 이제 푼다고는 합니다. 그런데 작지만 작은 그 저항이 아니죠. 저항은 좀 좋은 때 쓰는 단어죠. 작지만 그 작은 힘이 얼마나 나쁜 쪽으로 파워풀하게 이용될 수 있는가. 트럭이요, 한 50대에서 75대, 그리고 개인은 한 그럼 100명, 트럭 기사까지 합쳐서 100명 정도가 그 다리를 2주일째 막고 하루에 이렇게 뭐 5천만 달러 그 정도씩 손해를 입히고 있었다는 겁니다. 반도체가 못 들어오죠. 농산물도 못 들어오고, 오죽하면 무슨 뭐 제너럴 그 일렉트릭 이런 그 회사에서 뭐 비행기로 뭐 여러 가지를 가지고 오고 하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이 캐나다의 무슨 뭐 프리덤을 그 이송한다 뭐 이런 이름도 불러주고 싶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그들이 원하는 거니까. 지금 충분히 이겼습니다. 미국이 어제 계속 요청을 하기를 그 정도 되면 미국과 캐나다의 국가 간의 어떠한 그 경제적인 그 해가 오기 때문에 법원에서 해결을 해야지 된다 해서 법원에서 판결을 내리려고 하자, 판결 내리기 몇 시간 전에, 아직 그 오픈한 것 같지는 않은데 이 시위대인 트럭 기사들이 오픈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의 뭐 국토안보부 장관, 교통부 장관 전부 그 성명을 내고, 그쪽 지역의 그 시장, 뭐 윈저 시장, 뭐 온태리오 뭐 이런 시장들도 전부 우리가 준비는 됐다. 그런데 문제를 평화롭게 해결하고 싶어서 그렇지 시위대가 떠나지 않으면 그 강제로 철수시키겠다 했었는데 이제 시위대가 떠나겠다고 하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손해입니까? 시간도 뭐 조금 기다리는 시간이 있었고, 그러다가 마지못해 비행기를 띄우고 또 뭐 바치섬 같은 것도 그레이트 레이크를 통해서 이렇게 오도록 띄웠는데, 그렇게 되면은 9.11 사건 그 당시에 이제 미국과 캐나다의 국경이 하도 심하게 보안을 했기 때문에 바치섬 같은 거 띄웠었는데, 그때 이후에 이런 대규모는 처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미 손해를 입힐 것은 다 손해를 입혔고 이 다리의 문을 연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은 계속되는 거고요. 그 시위 주최 측은 분명히 이긴 거고, 그럼 이런 시위대가 트럭 기사들이 몇 주일 동안 일 안 하고 시위를 하려면 누군가가 일을 안 한 부분에 돈을 주니까 이러는 거 아니겠어요? 또 트럭 기사들도 돈을 많이 법니다. 캐나다이건 미국이건. 기독교 재단, 그리고 요즘 뭐 너무 유명한 GoFundMe 같은 데서 인터넷을 통해서 모금을 해서 이 사람들은 돈도 많이 모았고, 자신들 세계적으로 이렇게 많이 알려졌으니까 뭐 백신 접종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본인들의 뜻을 2주일 동안. 그런데 이것보다 지금 더 중요한 것은 이번 주 일요일에 로스앤젤레스에서 슈퍼볼이 있잖아요. 이 슈퍼볼도 조심해야지 된다. 항상 이런 일이 있으면은 이제 카피캣, 미국에서 그들도 뭐 우리 어디로 가겠어라고도 얘기를 했지만 카피캣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로스앤젤레스에서도 이게 슈퍼볼 날에 맞춰서
이 같은 그 시위가 일어날 수도 있다 하는 이런 그 국토안보부의 지금 경고입니다. 제일 먼저 이 내용을 보도한 것은 야후 뉴스예요. 9일부터 보도를 했었고 오늘은 이제 모든 메이저 뉴스들이 전부 슈퍼볼 기간 동안에 미국에서도 이 LA 주변에서도 이 같은 시위가 있지 않을까 해서 걱정들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캘리포니아주에서 시작해서 3월 1일이 또 대통령의 국정연설을 하는 날이기 때문에 그날은 워싱턴 DC에서 이런 일들이 있을 수도 있다 하는, 이게 이제 코비드 19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다 좀 추스리고 뭐 좀 어떻게 해보자 하는 상황에 여전히 끝나지 않은, 물 만났다 하면서 이 같은 또 시위들이 국제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베이징 올림픽을 조금 말씀드리면요. 그제부터 전해졌었던 카밀라 발리에바라는 15살 그 스케이트 선수, 러시아의 개인기에서는 이미 그 금메달을 받았고 러시아 팀에도 금메달을 안겼죠. 뭐 이 선수는 이 베이징 올림픽에 나오기 전에 유러피언 대회에서도 챔피언이었고 당연히 러시아에서는 챔피언이었고요. 뭐 여러 가지 기록을 세웠잖아요. 그런데 도핑 판정을 받은 게 12월 5일의 것이 스웨덴에서 한 것이 왜 뒤늦게 알려졌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메달 이런 거 다 러시아다, 또 개인기로서 이 선수다 하고 나서 알려졌을 때도 이 국제올림픽위원회가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국제올림픽위원회도 이 15살 선수가 도핑 이제 금지 약물의 양성 반응 나온 것을 인정을 했고, 그렇게 되는 경우 이번 주말에는 중재재판소에서 청문회가 열리고요. 또 개인이 계속 참여할 수 있느냐, 훈련은 계속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러시아에서도 의견이 엇갈려서 러시아의 조직이 여러 가지 조직이 있잖아요. 그 여러 가지 조직 중에서 도핑에 반대하는 반도핑 조직에서는 이건 안 된다 하는데, 러시아 그 국가 차원의 조직에서는 이 선수 계속 그 참여를 해야지 돼. 뭐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말씀드린 대로 아주 정신력이 강하니까 계속 지금 연습은 하고 있다고 하고요. 이렇게 될 경우 최종적으로는 여러 가지 국제 스케이팅 연맹에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겠죠. 그 스케이팅 연맹에서 뭐 중재재판소에서 한 내용, 여러 가지 내용들을 다 검토를 해서 만약에 최종적으로 이거는 안 된다라고 판단을 한다면 그 금메달이었잖아요. 그런데 미국이 그 당시에 은메달이었거든요. 그리고 일본이 동메달이었습니다. 그러면 러시아가 없어지고 미국이 금메달, 팀 USA가, 그리고 일본 팀이 은메달, 4위가 캐나다였거든요. 캐나다가 이제 동메달, 이렇게 되는 거죠. 러시아는 도핑 스캔들이 많기 때문에 뭐 러시아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도쿄 때도 그랬고, 러시아 기업시 무슨 뭐 러시아 올림픽 위원회 이런 형태로 지금 경기를 치르고 하는데 2014년도에 소치 올림픽 이후에 그렇죠. 그래서 러시아가 이런 여러 부분, 스포츠에서부터 정치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클리어하지 않은 부분이 많기 때문에 결국은 존경받지 못하는 거죠. 이번에 베이징 올림픽에서 올림픽 주최국인데도 불구하고 중국에 대해서 아주 누가 보더라도 좀 무리한 그런 판정이 나온다던가 해서 지금 중재재판소에서 일부 결과가 나왔죠. 그런다는가 하는 것을 보면은 그게 바로 제가 오늘 미국에서 아주 오래전부터 말씀드린 한 5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어떤 분위기가 많았냐면, 중국이 이미 구분하는 법에 따라서 경제력은 미국을 뛰어넘었고 세계 최고의 지도국이 된다 할 때마다 저는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도국가는 경제력이나 뭐 그런 것만 갖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물론 해군력에 있어서도 미국이 중국이 도저히 따라올 수 없는 그런 것을, 그 파워를 갖고 있지만, 미국이 4년 동안 굉장히 해이해지고 아주 치부를 드러내고 더 나쁜 곳으로 가도 된다는 행태로 마구 나간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걸 다 잡아야 하는 것이고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시아라든가 중국 같은 나라와는 비교할 수 없는 사회의 아주 도도하게 흐르는 개인들의 양식과 윤리의식이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상식에 기본한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제 올림픽에서는 그런 점들이 드러나죠. 뭐 그렇다고 미국이라는 나라가 완전한 나라가 아닌 것은 당연히 인정을 하면서요. 언제나
더 나은, 더 완전한 국가로 가기 위한 것이고요. 미국의 스노우보더 션 화이트, 이 선수는 35살, 이번이 마지막 네 번째인가요? 올림픽 출전이었는데 그래서 좀 잘했으면 좋겠는데 평창에서도 금메달 받았는데 그 하프파이프 남자에서, 그러니까 여자에서 22살 클로이 킴이 챔피언, 지난해 올해 다 챔피언 했는데 이 선수가 밴쿠버에서도 금메달 받았었는데 5위, 베이징에서는 5위 하면서 은퇴하는데, 은퇴하면서 이렇게 얼굴 표정을 보니까는요, 뭐 그렇다고, 그러니까 은퇴한다는 자체에 대한 서운함이 있을 것이고, 본인의 이제 스포츠 선수로서는 최고까지 많이 가봤고, 마무리를 하는 그 단계, 그리고, 그래도 이번에 좀 예상보다 잘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 같은 것도 많이 있는 35살의, 이 하프파이프에서는 최고령으로 출전한 미국 선수였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아이린 구 선수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많이 말씀드렸는데, 캘리포니아주에서 태어나서 미국인 아버지, 엄마가 중국계, 그리고 엄마가 물론 공부하러 오셨다가 스키를 타서 너무 좋았고 미국에 와서 처음 타봤고, 대학 다닐 때 딸에게 레이크타워에서 어린 딸에게 스키를 가르쳤고, 그 딸이 본인은 미국에서 태어나서 미국에서 자랐지만 엄마의 조국인 중국을 위해서 이제 경기를 치러서 지금 금메달을 땄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미국에서 이제 뉴스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런 적이 굉장히 많죠. 굉장히 많은데 이번의 경우는 하필 중국이 주최국이었고, 중국과 미국이 여러 가지로 긴장 상태이고, 또한 중국과 미국은 최고 넘버 1, 2 경제력 이런 것을 자랑하고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린 구라는 선수가 중국을 대표해서 중국에 금메달을 냈다 하니까 개인적인 고민이 있었겠죠. 이 엄마가 싱글마더로, 아빠가 미국 사람이지만 싱글마더로 딸을 키웠고 어렸을 때부터 1년에 몇 번은 중국에 갔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국말도 좀 하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2019년도에 난 중국을 위해서 경기를 하겠어 라고 결정을 했는데, 딱 메달을 받고 나서 기자들이 굉장히 많이 물어봤습니다. 국적이 어디야? 왜냐하면 중국이 이중 국적을 인정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 선수가 대답하는 게 계속 동문서답을 합니다. 나는 아직 어려요. 난 어리잖아요. 난 18살밖에 안 됐어요. 아직 대학교에도 들어가지 않았잖아요. 내가 미국에 있을 땐 항상 미국인이고 중국에 있을 땐 중국인이고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글쎄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또 다른 주이라는 선수는 뭐 이 지금 그 아이린 구 선수처럼 도드라지는 선수는 아니지만 중국을 위해서 싸우기 위해서 미국 국적 포기한 것을 분명히 밝혔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보수 쪽에서 많이 뭐 팟캐스트 같은 데서 이거 봐 막 비난을 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목적이 있을 거야. 중국에서 뭐 잘 되면 중국의 선전 도구로 활용되면서 돈도 많이 벌 거고 막 이런 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힘든 그런 결정을 한 선수겠죠. 올림픽에는 여러 가지 스토리들이 이렇게 있고요. 잠시 뒤에 지금 코비드-19에 대해서 한 번 정도는 중요하게 짚어야지 될 부분들도 있어서요.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질병통제국이 지금 좀 마스크 착용 이런 것에 대해서 항상 처음부터 그랬습니다. 애매모호한 입장을 취하고, 그리고 주정부들에서 하는 것보다 한 발짝 더디 나가고, 대통령도 어제 과학에 따르겠다 했는데, 이 대통령이, 특히 바이든 대통령이 과학에 따르겠다, 그게 이제 질병통제국의 여러 과학자들의 결정과 같이 발맞춰 나가겠다는 건데, 바이든 대통령 머릿속에도 지금 트럼프 전 대통령 때의 그 부작용을 만들어가지 않겠다는 생각이 있었던 겁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처음에 이제 뭐 질병통제국이나 누구나 이런 그 모든 것을 뒤로하고 가짜 주장을 하면서 코비드-19을 하찮게 생각을 해서 그렇기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 전 대통령과 차이점을 내세우면서 과학을 강조하고 있는 것인데, 질병통제국도 지지를 하고요. 오늘 뉴욕타임즈의 데이빗 레드하트라는
그 칼럼니스트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질병통제국이 지금 너무너무 조심을 하는 것 같다 하면서 말하자면 이런 얘기예요. 사람들에게 미디엄 레어 그 햄버거를 먹으면 그건 좀 덜 쿡됐기 때문에 위험할 수 있다. 위험할 수 있다. 아니면 쿠키를 먹는 게 아니라 쿠키를 만들기 위해서 반죽해 놓은 거 있잖아요. 그 쿠키 반죽, 쿠키 도우를 먹으면 위험하다. 소금을 하루에 1스푼 이상 먹으면 위험해. 임신 가능한 여성은 피임약을 먹는 경우를 빼고는 술을 마시지 말아라. 뭐 그래서 위에 말한 것과 같은 위험한 상황을 무시하고 그 같은 활동을 하는 사람은 과학을 무시하는 거야. 마치 질병통제위에서 이렇게 비교할 수 있을 정도로 지금은 처음과 코비드-19 상황이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너무 조심스럽게 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은 것을 겪으면서 조금 더 질병통제국 같은 곳에서도 정확한 가이드라인을 주기를 원하는데 물론 자신과 가족과 커뮤니티를 지키지 않고 싶어하는 사람은 없죠. 그런데 한 발짝 한 발짝씩 조금 언제부턴가 늦어지고 있다 하는 생각이 있다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이 칼럼니스트도요. 백신 접종을 받은 사람이 백신 접종 받지 않은 사람보다 아플 확률도 적고 숨질 확률도 엄청나게 적다는 것은 분명한데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과학자나 의학자들도 작은 부분에 있어서도 전지전능한 신과 같지는 않다는 얘기입니다. 백신, 그거는 분명히 맞는 것이지만 지금 이만큼 뭐 오미크론의 기본적으로 약한 점이라든가 아니면 또 입원율, 확진율 같은 것이 줄어들 때 그럴 때도 너무 많은 규제를 해야지 되는가? 이제부터는 서서히 마스크 착용도 빼내줘도 되지 않는가? 이런 정도의 분위기를 지금 이 칼럼니스트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코비드가 백신 접종을 받지 않은 사람에게 더 위험한 건 분명하고 그러니까 백신 접종은 받는 게 좋다는 것은 전제로 하고 그렇지만 이제 음식으로부터 위험하지 않으려면 위험한 음식은 덜 먹고 탄 음식 그렇다고 전혀 먹지 않는 건 아니잖아요. 이렇게 아주 보수적으로 지적을 하자면 오늘 자동차 사고 나지 않아서 숨지지 않으려면 자동차 안 타야지 되고 그럴 순 없죠. 아이가 응급실에 가지 않게 하려면 아예 운동을 안 시킨다던가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동차를 타되 폭풍우가 몰아치는 날은 안 탄다던가 아니면 아이가 스포츠를 하되 아주 위험한 풋볼이 일요일에 결승을 하는데 그런 위험한 것은 시키지 않는다던가 위험과 베네핏 사이에서 우리가 약 먹을 때처럼 선택을 해야지 되는데 지금은 코비드-19 너무 그렇게 막 기가 드셌을 때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 단계가 있고 이제는 모두의 코비드-19에 대한 본인의 건강 상태가 있고 입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반영될 시점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도의 시점이 되면 전문가들은 항상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완벽하기를 원하잖아요. 외과 의사들이 어떤 때 완벽하게 도려내기를 원하는 것처럼 그게 이제 완벽성이니까 그런데 일반 사람들에게는 그 같은 완벽함보다는 너무너무 깊이 있고 완벽을 추구하는 그런 것보단 근데 그 분야에도 실수나 편견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 완벽함에 대한 추구이기 때문에 그래서 또 느리게 반응하고 굉장히 까다롭고 지금은 상황이 바뀌었으니까 정확한 답은 없지만 백신이 있고 백신과 부스터샷을 맞았고 병원 입원율이 지난달보다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고 하면은 지역에 따라서 다르게 이 부분을 처리해야 된다는 게 이 뉴욕타임스 칼럼니스트의 얘기입니다. 이게 지금 대체적인 시각인 것 같습니다. 뭐 로스앤젤레스도 분위기 봐가면서 실외 마스크 쓰기는 이제 곧 없앤다고 하고요. 하나 중요한 정치 뉴스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나갈 때 플로리다주로 15개 박스 분량의 서류를 가지고 갔다고 했는데 어제 더 분명하게 공문서 기록 보관소가 그 가운데 아주 탑 비밀 자료들이 있었다. 탑 시크릿이라고 써 있어. 그건 무엇을 의미하냐면 공개할 수 없는 것. 공개를 하고 나면 국가 안보가 너무나 위험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연방 법무부에 이것을 이제 또 가려달라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법무부가 뭐 이것을 형사 기소하고 형사
법상에서 수사해야 하겠습니까? 그렇지만 이제 연방수사국은 또 연방수사국 나름대로 어쨌든 우리는 리뷰를 해야지 된다. 필요하면 수사해야지 된다. 이런 입장이 될 거고요. 지금 트럼프 전 대통령 주변에서는 부주의로 15박스를 가지고 갔다. 뭐 다른 대통령도 다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지만 부주의에서 그랬다면 그 공문서 기록 보관소가 지난해부터 계속 얘기를 했을 때 빨리 돌려줬어야죠. 그런데 돌려주지 않고 이렇게 저렇게 있다가 법원 판결 나온 뒤에 지난달에서야 돌려줬고 많이 파손됐다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지금 트럼프 전 대통령은 정치 공격이다, 가짜 뉴스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또 하나는 그 뉴욕타임즈의 트럼프 전 대통령과 아주 사이가 나빴던 그 기자가 책을 하나 썼는데 그 책에 그런 내용이 써 있다고 하잖아요.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도 무슨 뭐 여러 가지 다른 정책을 얘기할 때 물을 내리면 내려가고 이런 얘기를 했었던 기억이 있는데 그래서 그때 된 사람들이 뭐 대통령이 저거 굉장히 그 시점에서 보면 소소한 것 같은데 왜 소소한 예를 드나 했는데 백악관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 재직 시에 화장실 물이 그렇게 자주 안 내려갔답니다. 그래서 결국은 왜 그러지? 고치고 또 고치고 하다가 엔지니어가 막 종이가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저걸 분명히 트럼프 대통령이 버린 걸 거야. 왜냐면 그 전에 기록을 남기기 싫어하고 또 한 사람 트럼프 전 대통령이 너무나 좋아해서 백악관으로 데리고 갔는데 이 사람이 트럼프 전 대통령과 틀어져서 나와서 쓴 책에도 보면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집무실에서 이런 그 자료를 입에다가 넣고 씹어먹어 버리더라. 뭐 이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그런 뭐 이게 우스갯소리인지 뭔지 아무튼 김정은 국방위원장과 대통령에서 물러난 뒤에도 내가 접촉을 했다 이런 얘기를 측근에게 한다고도 하고요. 뭐 사실인지 아닌지는 확인할 바가 없습니다만 지금 정치계에서는 이런 얘기가 오늘 핫 이슈입니다.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여러분의 한 표가 뭐라고 했죠? 소중한 태극마크입니다. 라고 했던가요? 유현진 선수가 이중국적 아니면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계신 분들 선거에 대통령 선거에 참여해 주십시오 하고 공익광고에 나왔네요. 자, 이번 주 일요일에는 너무 많은 스토리들이 있는 그 슈퍼볼 LA 램스 어떻게 LA에서 치러지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신시내티 벵걸스인데 이 신시내티 벵걸스의 팀을 젊었을 때부터 이제 쭉 그 응원을 해왔던 86세의 분이 로스앤젤레스에 와서 티켓이 굉장히 비싸잖아요. 뭐 $5,000부터 $18,000. 그거보다 더 비싼 티켓도 당연히 있을 테고요. 그런데 오시게 됐습니다. 젊었을 때는 그 시즌 티켓도 갖고 계시기는 했지만 이제는 나이가 드셔서 집에서 텔레비전으로 한 번도 신시내티 벵걸스의 경기를 놓쳐본 적이 없는 이런 할아버지인데 이 스토리가 어떻게 됐느냐. 1968년도에 신시내티 벵걸스의 경기를 보고 나는 사랑에 빠졌어요가 되신 할아버지입니다. 지난번에 이게 결승에 나가게 됐어 하는 그 경기를 보면서 이 86세 할아버지가 막 우셨대요. 울었더니 손녀가 그 사진을 찍어서 이제 그 소셜미디어에 쫙 올렸더니 사람들이 막 보고 그리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할아버지가 직접 그 현장에 가면 얼마나 좋을까 해서 소셜미디어에서 이제 그 할아버지를 도울 수 있는가 했더니 $42,000가 거쳐서 이분이 이제 로스앤젤레스에 와서 경기를 관람하실 수 있게 됐다는 소식 등 정말 많은 스토리들이 월요일 아침에 여러분들께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코지다운 갤럭시 이불은 잠이 솔솔 오게 하는 기능성 거위털 이불, 거위털 이불 전문회사 코지다운, 친절하고 자세한 상담으로 절개를 최소화하는 복강경 수술 전문 장지아 외과, 매일 아침 재래식으로 직접 만드는 검정콩 생순두부 수라원 순두부, 덜마지 울세라 MRT 특별 패키지로 여러분의 아름다움을 찾아드리는 미러클 레이저 클리닉, 차원이 다른 샴푸형 흰머리 염색약 수화연을 핫세일 중인 한국 홈쇼핑 공동후원이었습니다. 10시에 좋은 아침, 좋은 하루 방송됩니다.
가장 핫한 슈퍼볼을 가장 핫한 날씨에 LA에서 보고 즐기고 선수들 힘들겠어요 하게 됐는데 참 알 수 없는 게 12월 달이 뭐 거의 비가 많이 내린 달이어서 1월 달에도 기대를 하고 했는데 자연은 왜 이렇게 우리의 희망을 비껴서 가고 있는지 1월 달 비도 안 오고 이렇게 덥기도 하고 알 수 없는 일입니다. 강혜신이었습니다. 아직 쓰여지지 않은 스토리. 그 스토리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찾아 움직여야 합니다. 우리의 움직임, 그것은 차세대 전동화 차량을 만드는 것입니다. 당신의 새로운 영감을 찾아서